이 영상은 충무공 이순신의 삶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추구해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저 유명한 옛 위인의 전기가 아닌 우리 인생 선배로서의 이순신에게 진지한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일부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아름다운 미래는 없다. 임진왜란을 맞이한 이순신. 이순신의 가문은 4대 때의 조선 왕조로 넘어오면서 두각을 나타낸다. 5대조인 리변은 정일품인 영중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냈고 증조부 리건은 정삼품인 병조참이었다. 할아버지 이백록이 조광조가 중심인 소장파살인들과 뜻을 같이 하다가 김유사와의 참화를 당한 뒤로 아버지 정도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던 만큼 이순신이 태어날 즈음의 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김유사와는 1519년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보수 세력에 의해 개혁을 꿈꾸던 진보 세력이 숙청당한 사건이었는데 이순신의 가문은 진보 세력이었던 것이다. 출세가 어려운 분위기에도 이순신이 후의 명정으로서 나라에 큰 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유년 시절의 어머니 변씨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때문이었다. 변씨는 아들들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엄격히 교육하였다고 전한다. 이순신은 희신 요신의 두 형과 아우신이 있어 모두 사형제였다. 형제들의 이름은 돌림자인 신저위에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인 삼왕오제 중에서 복희시 요순 우임금을 시대 순으로 따서 붙인 것이다. 이순신의 강한 정의감은 뒤에 상관과 충돌하여 모함을 받기도 하였으며 용감함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서 매양선두에 나서서 장졸들을 지휘함으로써 이해하 장병의 사기를 북돋워 열어 전투에서 전승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홀로 계신 노모를 극진히 받들 수 있었고 어버이를 일찍 여인 조카들을 친아들같이 사랑하였다. 적 앞에서는 강한 남자였으나 가족들에겐 한없이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외의강의 전형적인 인물이랄까. 그의 시골 본가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배감리이지만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지금의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자랐던 것으로 전한다. 같은 마을에 살았던 유성룡은 그의 저서인 징비록에서 이순신이 어린 시절부터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순신은 어린 시절 얼굴 모양이 뛰어나고 기풍이 있었으며 남에게 구속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북리에서 전쟁 놀이를 하였으며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하여 어른들도 그를 꺼려감이 그의 문 앞을 지나려 하지 않았다. 또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으며 묵과에 급제하여 발신하려 하였다. 또 자라면서 말 타고 활 쏘기를 좋아하였으며 글씨도 잘 썼다. 28세 되던 해에 비로소 무인 선발 시험의 일종인 훈련원별과 응시하였으나 불운하게도 시험장에서 달리던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의 만에서 떨어져서 왼발을 다치고 실격하였다. 첫 무예 시험에 낙방한 뒤에도 계속 무예를 닦아 4년 뒤인 1576년 식년무과의 병거로 급제하여 권지훈련원 봉사로 처음 관직에 나갔다. 임용 대기 중인 견습관원 자리였다. 이어 종국품 경비대장인 함경도의 동구비복공관에 보직되고 이듬해에 종사품인 발포수 군만호를 거쳐 1583년 건원복공관 정칠품인 훈련원 참구를 역임하고 1586년에 말을 관리하는 관청인 사복시의 종육품 주부가 되었다. 무관으로 발을 들여놓은 그의 진로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사복시 주부에 이어 조선보에 만호겸록도에 있는 둔전의 사의 조선보 만호겸록도 둔전사에 가 되었는데 이때 그는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군사를 더 보내줄 것을 중앙에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던 차의 호인, 즉 만주족의 침입을 받고 적은 군사로 막아낼 수 없어 부득이 피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항상 이기는 전투를 하던 이순신의 판단하에 패배가 뻔히 보이는 전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피하게 되었을 것이다. 조선보와 녹둔돌은 조선시대 국경의 최전선으로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순신은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조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묵살당하고 결국 만주족을 상대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그것이 오로지 이순신의 죄라 하여 문책하였다고 한다. 현대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들의 실패를 역이용하여 반대편의 사람들을 모함하여 처단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데 조선시대의 이순신도 그렇게 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장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전병을 들어주지 않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끝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그의 올곧은 성품이 드러난 시점인 것이다. 후에 이순신의 주장이 사실임이 조정에 알려져서 중형을 면하기는 하였으나 첫 번째로 백의 종군하는 억울한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다.
역사를 보면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한 자들이, 정의로운 자들로 기록에 남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우리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순신은 백의종군 후 전라도 관찰사 리강에게 발탁되어 전라도의 조방장 선정관 등이 되고 1589년 정읍의 현감으로 있을 때 유성룡에게 추천되어 중산품인 고사리 첨사로 승진, 이어 절충장군으로 만포첨사 진도군수 등을 지내고 47세가 되던 해에 전라도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정산품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당시는 이미 일본을 통일한 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순신은 곧 외침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여수에 있었던 좌수영을 근거지로 삼아 전선을 제조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등 일본의 침략에 철저히 대처하였고, 나아가서 군량의 확보를 위하여 해도에 둔전을 설치할 것을 조정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옛만화 전투에 패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회식에 실패한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지 않았던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듬해인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침략전쟁인 임진왜란이 발발되었는데, 일본의 대군이 침입해왔다는 급보가 전라좌수영에 전달된 것은 이틀 뒤였다. 이날은 국기일이었으므로 그는 공무를 보지 않고 있었는데, 해질 무렵 경상우 수사 원균으로부터 외선 350여 척이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이라는 통보에 이어 부산과 동래가 함락되었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드디어 그 유명한 원균이 이순신의 생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대표적인 빌런인 원균인 것이다. 일본의 침략 당시 부산 앞바다의 방어를 맡은 경상좌수영의 수군은 외선단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경상좌수사 박홍은 부산이 함락된 뒤에야 예하장조를 이끌고 동래 방면에 당도하였으나, 동래가 함락되는 것을 보고는 군사를 돌려 육지로 도망하였다. 철저히 준비하였던 전라좌수영의 이순신에 비해 참으로 당황스러운 대응이었다. 경상좌수영의 패배를 듣게 된 경상우 수영의 원균은 거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왜군이 오기도 전에 싸울 용기를 잃고 접전을 회피함으로써 일본군은 조선수군과 한번 싸우지도 않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패배하다니, 당시 경상도에 있었던 조선수군의 실체였다. 왜군이 얼마나 조선의 수군을 비웃었을까. 한편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이순신은 즉시 전선을 정비하고 임전태세를 갖추었지만 적을 공략하기에 앞서 당황하지 않고 전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의 휘하 전함대는 4월 29일 여수의 전라좌수영 앞바다에 총집결하여 매일 작전회의가 열리고 기동연습도 강행하여 완전한 전투 준비를 하였고, 그는 총지휘관으로 5월 2일 기암에 승선하였다. 4일 새벽 출진을 명하니 이때의 규모는 전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도업 85척의 대선단이었다. 이틀 뒤 한산도에 이르러 경상우 수사 옹길의 선단을 만났는데, 그 규모는 전선 3척과 협선 2척에 불과하였으나 연합함대를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라좌수영의 85척과 경상우 수영의 5척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순신은 전쟁이 예견되었던 1년 전부터 전쟁을 준비하였는데, 수군의 훈련을 강화하고 포고를 순시하며 군기를 검열했는데, 준비가 안 된 포고는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한다. 물론 가장 널리 알려진 전쟁 준비는 바로 거북선의 제작이다. 한편으로는 원규를 비롯한 다른 장수들은 거의 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조선의 조정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7일 거제도 옥포 앞바다를 지날 무렵 척후선으로부터 적선이 있음을 알리는 연락이 왔다. 이때 옥포에 정박 중인 적선은 30여 척이었다. 왜군은 조선수군이 해상으로부터 공격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육지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하다가 아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급히 배에 올라 도망하려 하였으나, 이순신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순식간에 외선 26척이 조선수군의 포화와 불화살에 격파되고 많은 외병이 괴멸되었다. 이 싸움이 옥포대첩으로 이순신이 지휘한 최초의 해전으로 기록된다. 옥포해전이 있던 다음 날에는 합포해전을 치렀고, 사천포해전으로 정박 중인 외선 13척을 쳐서 불태웠다. 1차 출동 후 전력을 보강하고 전선을 정비한 뒤 다음 출동에 대비하고 있던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주력 함대가 서쪽으로 나간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자 전라우수사 이혁기에게 합동으로 출동하여 외선을 격파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경상우 수사 원균으로부터 외선 10여 척이 사천곤양 등지로 진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예정 출동일을 변경하여 적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5월 29일 그는 거북선을 앞세우고 23척의 전선으로 여수항을 출항하였다.
노량 앞바다에 이르러 전선 세척을 인솔하고 있던 원균이 그의 전함에 올라와 적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조선 수군은 곧 일본 수군이 정박 중인 사천으로 달려갔다. 이때 왜군은 대부분 상륙하여 있었고 해변에는 외선 12척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다. 그는 공격이 용이하지 않자 그들을 바다로 유인하여 섬멸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 작전 계획은 적중하여 외선 12척을 파괴하고 많은 왜군을 섬멸하였다. 만약 육지에 상륙했던 왜군을 육지에서 상대했다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조충 등의 신무기로 인해 아군도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미처 제압하지 못한 왜군이 육지에서 흩어진다면 곳곳에 거주하던 양민의 희생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순신은 왜군을 바다로 유인하여 제압하였던 것이다. 육지에 있던 왜군을 바다로 끌어내면서 우리조선군도 몇몇 피해를 입었다. 이 싸움에서 거북선을 제작한 군관 라데용 등이 부상하였고 이순신도 적의 조충탄에 맞아 왼쪽 어깨가 뚫리는 부상을 입었다. 거북선은 이 싸움에서 최초로 활용되었는데 그 위력을 확고하게 인정받았다. 흥미진진한 이순신의 스토리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